네, 4.29 재보궐선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연일 청춘들을 만나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안보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제가 이 발언하면 좀 문제 발언하는데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 실험을 2번 내지 3번 하면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아직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스스로 말했지만 그런 발언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을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 사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AIIB, 네. 요것은 이제 중국한테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 네. 사드는 또 미국 측에 하고 같이 예. 해보자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인데 예. 김무성 대표가 이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전개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이라고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이제 슈퍼파워가 되고 네. 굉장히 격에 맞는 그런 대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NPT라고 네. 핵 보유국이 다른 나라들한테는 핵 보유하지 말라 하면서 제재하는 그런 조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NPT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경제 제재, 정치 제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핵 보유국이란 말을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는 뭘 모르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말실수는 아니고요. 네. 사실상 사드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뀌는 데 대한 어떤 명분을 찾는 명분을 거군요. 찾으면서 네. 사실상 핵 보유국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말실수한 그게 아니고요.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드라는 게 고고도 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인데 그것을 도입하는 명분이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국제사회에서나 외교적으로 또 남북 협상 과정에서 보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배치되는 것이고요. 먼저 이게 여당 대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사실은 동일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에 있어서 안정성을 얻는 측면 또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우리 정부를 바라보는 입장에 두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입장하고도 다른 것인데 지금 육자회담 전반적인 이제 기류는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육자회담 통해 가지고 북한에 다시 한번 비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또 하나 나아가서 국제정치에서 많이 얘기되듯이 주변국들이 북한이 만약에 핵 보유국이다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나아가서는 대만까지도 마찬가지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가 퍼질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응 논리가 사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파급적인 문제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서는 다소간 이제 신중치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 김무성 대표 측에서도 끝나고 나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 표현이 아니라 사실 간주한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다소간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논리로 어쨌든 여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다만 대외적으로 보이는 데 있어서 다소간 이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공식 인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배치를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외교적으로 파장을 줄지 아니면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좀 아직은 궁금한데요.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정부에서의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내지는 국제법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만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 주변에서 이제 좀 조언을 하겠죠. 이제 다음부터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실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실질적으로 사실상으로 핵실험을 하고 몇 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추정된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느 직책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공식화시키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되는 국가가 몇 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면은 미국이나 뭐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5개 슈퍼파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통제 능력 자체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심스러운 접근, 조심스러운 발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는 중정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 중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국방부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같고 정부에서도 청와대 중심으로 약간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랬기 때문에 사드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북한이 그 핵 보유국이 아니냐, 간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뭐 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약간의 정략적인 공격이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외교적인 그 무지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사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그 조심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가 이제 지난번에는 사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사드 배치를 이제 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총에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장을 밝혔을 때 사실상 이제 거부 입장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에서 토론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것은 정부에게 맡겨놓아야 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입장이 또 바뀐 것이니까 며칠 사이에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어떤 일관된 모습, 일관된 발언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비판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내부의 여권의 큰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과거에는 친박계라든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봤고, 또 이제 당의 일각의 시각에서는 사드 배치를 강하게 이제 추진하는 발언들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권 내부에서 이것이 배치되는 흐름들이 강하게 형성되었던 것인데 일부 이제 아까 AIIB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수용하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권 전체의 흐름에서의 다소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어제 해프닝으로서 좀 드러내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 발언이 며칠 사이에 바뀐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 중국하고 일본 외무장관이 왔을 때 우리 정부가 AIB 그 양보하는 그게 나왔거든요. 그 뒤에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이 입장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사드를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쪽으로 나간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는데 매우 뭐 외교안보 정책을 모르고 이 뭐 말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다. 이런 식의 그 해석은 굉장히 그 무리한 해석이죠. 그런데 뭐 첨언을 하자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핵 보유국은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해갖고 한 5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는 그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를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그 이유로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엄격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순간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아무리 다른 사안, 핵심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야당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제 안보 행보를 많이 이어가고 있고요. 플래카드 사진 하나 보실 텐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길거리에다가 전국에다가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바로 천안함을 추모하는 그런 플래카드인데요. 천안함 용사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플래카드를 전국에 내걸었다고 합니다. 물론 천안함 5주기도 있고 하지만 이제 다음 4.29 재보궐선거도 있고 하는데 이런 행보들이 일종의 중도 보수층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말 잘한다고 봅니다. 야당이 그 안보 정당, 우리 분단 상황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면은 뭐 이제 다음 대선에서 정권 찾아오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표가 잘 알아서 저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안보 정당의 그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 저는 뭐 100점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각 구성원들이 다 일치돼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느냐. 플래카드는 걸었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가 북한 규탄 결의 그 네. 국회에서 결의를 할 때 네. 야당 의원들 한 30 몇 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네. 뭐 아직도 북한 수행이 뭐 100%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명분으로 반대를 했는데 네. 그런 그 반성 속에서 저런 그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 모습은 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전 구성원이 안보 정당에 대한 그 확고한 그 생각만 있다면은 네. 저는 뭐 이 재보선, 총선, 대선까지 아주 좋은 그런 그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입장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다인가요? 아니면 아직 그거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안 내놨죠. 근데 이제 플래카드 내용을 봐서는 이제 곧 내걸지 않을까 싶은데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5주기가 되는데 천안함 폭침 5주기가 되는데 이제 과거에 뭐 3주기 때라든가 이런데 이제 대변인들 원내 대변인들 논평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얘기하긴 했습니다. 보면은 3주기 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정성호 원내대변인이 천안함 폭침은 이제 호전적인 김정일 집단의 반민족적인 무모한 도발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뭐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안보 이것이 이제 더해져서 사실 벌어진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논평을 냈는데 어떤 이것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입장으로 드러낸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것이 종북 논란에도 사실 연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의 이제 이런 행보라든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플랜카드 붙이고 하는 것들은 이른바 이제 어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발언함으로써 어떤 종북 논란 또 안보에서의 무능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그래서 이제 5주기 때 문재인 대표의 메시지가 그래서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 또는 문재인 대표의 공식적인 메시지로 이 천안함 폭침 5주기에 다시 한번 이것이 북한의 소행인 것을 분명하게 발언한다거나 북한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나올지 여부를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그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조금 더 해보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그의 형 이상득 전 부의장, 국회 부의장의 중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더니 여당에서는 그렇다면은 노무현 전부 시절에서도 자원외교를 한 것을 좀 문제 삼아서 문재인 대표 그리고 정세균 의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상득 전 부의장도 출석시키자. 네네. 이제 또 그걸 받아서 또 여당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부의장이 나간다라는 말은 아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 그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 외교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명박 그다음에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을 출석하려고 야당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계속 버텨왔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만큼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오히려 역공으로 했던 게 이제 그러면은 참여정부 것도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문재인 당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너 나와라. 이제 이렇게 공방을 하다가 이쪽에서 그럼 문재인 대표가 나갈 테니까 원래대로 그러면은 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까지 나오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이러한 국면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물타기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좀 더 실효성인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한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범위 자체를 넓히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좀 더 집중된 어떤 진짜 이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자원 외교와 관련된 문제를 밝혀내기 위한 청문회라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어떤 분들만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싶고요. 만약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기회 내지는 다르게 해서 뭐 청문회에서 또 증인을 채택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자꾸 물타기 내지는 뭐 좀 어떤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과물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제 이상득 전 부의장이라든가 또 다른 이제 인물들 인사들 또 이명박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포함시키는 것,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사실은 아까 물타기라는 표현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본 것은 누가 봐도 이제 그렇게 뻔해 보이는 것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보면 이제 이완구 총리가 그 부패와의 전쟁을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4대강 관련해서는 이제 발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외교 관련해서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4대강을 직접 거론하게 되는 것은
물론 4대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담합이라든가 또 이것이 이제 그 안에 부패 논란들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뭐 드러난 것도 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때 담화문 때 사례를 든 것 중에서 4대강 관련한 것들은 빼놓고 얘기한 것인데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상득 전 부의장이라든가 박영준 전 차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제 일을 함께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쨌든 관여했다는 것이 다소간 이제 거리감이 있는 부분인데 4대강 같은 경우는 뭐 대우나 공약부터 이어져서 이명박 대통령과 사실 동일시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4대강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증인으로 이명박 대통령 출석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거 논란은 있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논란은 정말 정치권이 국민들 생각하고는 따로 노는 겁니다. 지금 정치 그 공방을 서로가 벌이고 있는 아주 비생산적인 얘기인데 그 자원 외교는 지금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인 채택 문제에서 뭐 대통령 나와라 뭐 이러니까 새누리에서 또 열받아가지고 속된 말로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전 정권의 그 저 비서장이었던 문재인 대표 나와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또 그 야당에서는 꼼수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뭐 그러면은 우리 나갈게 뭐 농계 작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갈 테니까 대통령하고 이상득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의 지금 삶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성적으로 따진다면은 전 정권의 뭐 주무장관이라든가 말이죠. 또는 이상득, 박영준 다 좋아요. 다 불러내게 하고 또 야당에 또 뭐 참여했던 인사 이거 다 보내 좋은데 대통령 나와라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 나와라. 그럼 내가 나갈 테니까 대통령 나와라. 뭐 이렇게 농계 작전이라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의 민생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국회에서는 계속 하고 있다. 이거 우리 시청자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장관 이하 실무자들의 증인 출석은 뭐 바람직하나 전직 대통령 형제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는 정략적인 의도밖에 없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많은 내용들이 아직 뭐 밝혀진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사실 자원 외교와 관련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거액의 투자를 했었을 때 과연 실세 내지는 뭐 그것이 어디까지 뭐 연루가 되어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만은 사실 그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 참여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연성은 누구나 다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공방이냐, 정치적으로 자꾸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뭐 비판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증인으로 출석되어야 되는 것만큼은 어떻게 볼 때 조사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만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까지 전 대통령 선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 형이었던 이상득 국회 부의장까지만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그 이제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서까지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정치적인 뭐 타협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관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나와서 책임 있는 아마 증언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4.29 재보궐선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여당에서는 헌법 가치 지키기, 야당에서는 지갑 지키기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뭐 안보와 경제라고 잡았지만 서로 뭐 비슷하게 두 개 다 내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당이 헌법 가치 종북 아니면 다른 정당이 경제 고수하고 있다. 이것만 갖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형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뭐 섞여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선거라고 하는데 과연 최근 2년 동안 재보궐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7월 730 재보선 때 15개 지역에서 실시가 됐는데 새누리당이 11곳을 차지했고 새정치가 4곳이었습니다. 쟁점은 새누리 지역 일꾼론을 내세웠고 새정치는 세월호 심판론을 내세웠죠. 자, 앞서서 2013년 10월 30일 재보궐에서는 2개 지역이었는데 새누리가 2곳을 모두 차지했고 앞서 열린 4.24 재보궐에서는 3개 지역에서 열렸는데 새누리 2곳, 무소속 1곳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유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단순 도식할 수는 없지만 2014년 730 재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야당에게 유리할 거라고 봤습니다만 사실 결과를 보면 새누리가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보궐선거가 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도식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또 대표 시절부터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는 그런 그렇죠. 그 어떤 틀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 지난 재보선은 그 야당이 공천에서 잘못했지 않습니까? 무리한 공천,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받고 뭐 하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점수 잃어가지고 11대 4라는 참패를 해가지고 당 대표가 바뀌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왔는데 예. 이번에는 내원 모두에서 저는 뭐 2대 2나 1대 3 정도 보는데 왜냐하면은 세 곳 정도는 야당이 뭐 전통적인 텃밭이고 한 곳 정도가 이제 약간 그 보수층이 강한 곳인데 표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그 생각이 가능하지만 그 조금 전에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뭐 헌법적 가치라든가 종북 프레임 또 야당에서는 경제 문제로 이렇게 그 프레임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안에 또 다른 변수가 뭐냐면은 지금 야권이 그렇죠. 분열돼 있거든요. 예. 요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권한테 좋은 거는 야권 분열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 반면에 근데 여권이 여기서 안주할 수가 없는 게 더 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경제가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데다가 젊은이들 그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거를 가지고 여당에 대한 공격을 한다면은 야권 분열이라는 이런 그런 그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매우 이번 그 네 곳의 선거는 그 참 재미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사실 선거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어느 정도 이제 세게 드느냐 이제 이 여부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사실 만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도해서. 그래서 원래는 정부 이제 여당 쪽에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이제 그 방어하는 입장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평가론, 심판론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주도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이제 야당 쪽에서는 힘든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이제 그 선거 결과들 나왔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때의 재보궐 선거는 그때는 야당이 많이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반 때 이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권 초반부터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지 않은 재보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제 상당 부분 승리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그런 심판 정서가 좀 많이 약화된 것이거든요. 아직 높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다가 재보궐 선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이 한 30%대에 불과하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50대와 60세 이상의 중장년층, 노년층들의 참여 비중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3분의 2가량 되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 이것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야당의 텃밭 지역들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재보궐 선거라는 점, 심판 정서가 아주 높게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말씀하신 야권의 후보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마도 야당에게 더 좀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재보궐 선거하면 야당에서 흔히 내거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 정권 심판론 아니면 중간 심판론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정권 심판이란 얘기는 보기가 좀 힘든 그런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좀 힘든 싸움인 걸 스스로 좀 인지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당 후보 한 명에다가 야권 인사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1대 다의 구조인데다가 또 야권 연대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서 국민 모임에 들어간 정동영 전 의원이 관악을의 출마를 고려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 측 관계자 오늘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인데 불출마 입장이 확고했던 정 전 의원이 국민모임 지도부의 계속된 출마 권유로 인해 이제는 출마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국민모임이 됐든 야당 간판이 됐든 아니면 무소속이 됐든 탈당 경험이 많습니다. 탈당 경험도 한번 그래프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그리고 열린우리당에 창단을 하면서 입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또 열린우리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사실은 열린우리당의 창당 주축 세력이라고 해도 되는데 불과 4년 만에 탈당을 하고 2009년에는 또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전남 지역에 나가서 재보선에 당선이 돼서 다시 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을 해서 국민모임 재보선에 출마를 하겠다.
뭐 인지도가 있고 한때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지만 그런 것 치고는 탈당 횟수가 좀 많고 무소속 출마나 다른 쪽 출마가 좀 많은 편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그 보통 의원도 아니고 정말 그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이고 제가 한때 언론사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만 정말 그 뛰어난 분이고 정말 그 용모라든가 여러 가지 언변에서 뛰어난 좋은 언론인 정치인인데 미국 같으면요 대선 후보로 한번 나가면은 그 뒤로는 은퇴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말이죠. 그 자꾸 그 재수생, 삼수생들한테 표를 많이 줘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도 지금 재수해가지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권을 떠나지 못하고 저렇게 탈당을 거듭하면서 변신을 많이 시도하면서 그 원내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사실 저렇게 하지 않도록 야권에서 어떤 그 입지를 좀 마련했어야 되는데 입지를 마련해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참 그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저렇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사실은 그 국민 모임 갈 때도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그 한 2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굳히고 나는 진보 정치를 하겠다 해서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관악을 얘기가 나오니까 고려해 보겠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천정배 전 장관하고 패키지로 광주 서구에 천정배 전 장관하고 패키지로 올드보이의 기환 이런 장이 펼쳐지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정치 그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관악에서 새 정치를 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시대적 소임을 사실 상당히 했는데요. 천정배 전 장관도 그렇고 정동영 전 장관도 그렇고 그러면 중진으로서 사실 이제 뭐 의장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 직접 나서서 플레이어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사실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는 모습들도 중요한 이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다소가 이제 의심받는 것은 개인적인 어쨌든 정치적인 욕심들이 더 목적 함수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마도 좀 평가가 크진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뭐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정동영 전 의원이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